총선 날짜가 가까워지고요.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찍이 불출마 선언한 분이 계십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당내 상황과 정치 현안 짚어볼 건데요. 오랜만에 저희 뉴스마터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네. 네. 좀 소식 좀 들려주세요. 본인 소식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 이번 제가 등장한 것 같은데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불출마 선언을 고민할 때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게 뭐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간 저와 함께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지역구에서 같이 활동해 온 당원들 지휘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분들이 오로지 이제 황운하 의원을 재선을 만들어 보자. 제가 이제 초선이었으니까 재선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뭐 아무런 뭐 보상 없이 정말 열심히 뛴 분들이거든요. 민주당이 좋아서 또는 뭐 황운하 의원 개인의 어떤 점이 좋아서 뭐 이런 각자의 이유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불출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꺼내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불출마를 일찌감치 암시를 했더라면 그분들이 또 뭐 짐작도 하고 그랬을 텐데 뭐 그분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고 저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아, 그럼 예.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이런 결단을 내리신 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힘든 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뭔가 되게 고뇌에 차 모습이네요.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고. 예, 지난주 지역에 갔더니 좀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도 근데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마음을 비웠다 할까요? 좀 뭘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또 편안해지긴 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우리 민주당이 참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인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과반이 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너무 아찔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전에는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과반이 되고, 과반을 넘기되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인가, 뭐 여기에 그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국힘이 과반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걱정은 제 개인의 뭐 출마 불출마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문제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막 그 완전히 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세워 놓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비상식적이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이런 정권인데 여기에 입법부마저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비록 불출마했지만 이게 우리 절체절명의 과제가 윤석열 쪽, 국힘 쪽이 과반이 되는 거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불출마하시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또 어떤 분들이 재판하시니까 그렇죠? 뭐 이래요. 사실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1심 재판이죠. 예, 1심 재판이 저는 뭐 사실 이른바 울산 사건을 가지고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좀 됩니다. 사실 초기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기술을 어떻게 검찰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네. 저는 변호사 없이도 이것은 재판받을 수 있다. 아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 검찰이 공소유지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황당한 그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제가 좀
잘못 판단했던 것 같고, 이게 진행 과정을 보니까 한 그 공판장에 출석하는 공안검사들만 해도 한 10대 명이 출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영악한 공안검사들, 그리고 사건 조작의 어떤 그 DNA가 몸에 이게 아주 체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공안검사들이 이 없는 사실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받으면서 좀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사건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공안검사의 사건 조작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비로소 변호사를 좀 대응을 하고 했는데 좀 때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때 초기에 재판부에게 잘못 심증을 형성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그때 초기에 그 재판 대응을 약간 제가 좀 방심한 탓에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막 그 거의 유도 신문이라든지 뭔가 사전에 조작에 의해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판부를 믿었죠. 그렇지만은 그에 반대되는 그 변호인 측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이걸 제대로 검찰의 거짓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라도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면 민주당의 전체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게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방어를 할 수 있고 또 정면 돌파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당의 전체적인 판세나 당의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때부터 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거는 검찰의 어떤 조작된 수사, 조작된 기소였고 법원이 오판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1심, 2심이 비록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가 추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도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1심, 2심 유죄라고 해서 그것이 공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당원 당규가 어떤 규정도 없거든요. 검증 단계에서든 공청 심사 단계에서든 1심, 2심, 하급심이 유죄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에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끝까지 그 당에 나는 그 당원 당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없고 또 지역구에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즉 경쟁력도 충분하고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최소한 경선을 통해서라도 후보가 되어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후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좀 공천 과정에서 제가 불출마 선언할 즈음에 여러 가지 갈등, 혼란, 분열 사항이 많이 이렇게 노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까지 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당에 부담을 줄 것 같다 해서 또 이제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게 누군가는 좀 헌신하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필이면 헌신해야 되냐는 데 대해서 저도 좀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고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지만 또 누군가는 희생 헌신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다음에 어떤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또 길게 보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속상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일찍이 불출마 선언하신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 당내 공천 갈등 상황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탈당한 다음에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은 했지만 유세 현장에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옆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5선 의원인데 저하고 같은 대전 지역 의원이시거든요. 저하고 자주 만났었고, 저도 5선 의원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냥 존중해 드렸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당내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좀 하셨는데, 쓴소리에 대해서는 뭐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설마 탈당까지 하랴 이런 생각을 못했었고, 그 다음에 또 탈당을 한 후에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에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파란색 옷을 계속 입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빨간색 옷을 색깔로. 바꿔 입는 이것이 와, 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김영주 부의장도 그분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섭섭함을 느끼셨을 거는 전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오셨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렇게 뭐 모멸감을 느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실 수 없는 뭐 이런 거는 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이제 그것이 무슨 뭐 채용 비리 관련 뭐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그 대표가 말씀하시고, 또 김영주 부의장은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던데,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이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열심히 지역 활동 해왔는데 그것이 정당 평가를 받지 못했고, 뭔가 어떤 그 의도된 그런 그 하위 20%에 해당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최대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소속 출마 또는 이른바 새로운 미래 이런 정당으로 옮기는 뭐 이런 것 정도까지는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국민의힘으로 가랴 이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선 의원 하신 분이 또 당에서 뭐 쭉 크셔가지고 이제 장관도 하시고, 네. 또 국회 부의장도 하셔서 누구보다도 이제 민주당에서 혜택을 정치 많이 인생에 받으셔요. 꽃을 피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공천 과정의 어떤 섭섭함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루아침에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뭐 정치 초년병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도 그 현수막에 플랜카드에 파란색 민주당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 거. 자,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그 반면에 매우 좀 섭섭해하긴 했지만 갑자기 회군을 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나 탈당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임종석 전 실장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냐에 따라서 당이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임종석 실장이 갖는 정치적인 위상이나 무게가 친문 세력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친문 대 친명의 갈등 프레임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서, 네. 그때부터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 친문 세력이 대거 이탈하는 탈당 도민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주 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지켜봤었는데, 다행히 이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주시고, 본인 지역구에 대한 얼마나 애정이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지역구 초선 의원이지만 지역구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지역구라는 것이 어떤 때는 자기 부모님 같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식 같고, 그래서 막 모셔야 되기도 하고 깍듯하게 모셔야 되기도 하고, 또 자식처럼 이거 공들여서 키우는 이런 것인데, 그 지역구를 포기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사실 어렵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심경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재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구를 거기를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이번
총선에 부여된 이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정신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대 정신에 충실할 것인가라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 희생의 결단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당이 파국을 면해서 몹시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홍영표 의원도 지금 사실은 탈당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홍영표 의원님도 대표적인 이제 이른바 친문의 좌장이기도 상징성을 하죠. 갖는 분인데, 그래서 그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이 동반해서 탈당을 하고 하면 정말 이게 친문 친명의 갈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았죠. 아마 홍영표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이제 큰 또 공헌을 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하거나 이런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신다면 또 잔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잔류든 탈당이든 그 어떤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 상의 드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찾아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금 뭐 민주 진보 진영 어느 누가 민주당이 쪼개져 가지고 결국 국민의힘 조언을 시키는 걸 누가 그거를 그 걱정 안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라는 뭐 그런 말씀 때문에 그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께서 최종적으로는 당 잔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께서도 아무래도 뭐 이제 본인의 처한 상황이 임 전 실장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동반 탈당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탈당의 규모가 좀 약화되거나 하면 본인도 이에 대한 영향을,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국민의힘 조언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만약에 과반이 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모두가 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고 뭐 좀 독자행보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뭐 그분이 마지막까지 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잔류하셨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예측은 이제 그 새로운 미래 측과 새로운 미래 측, 그 다음에 이제 홍영표 의원, 설훈 의원 이런 분들이 연합할 것이다. 연합해서 이른바 뭐 민주연합, 뭐 어떤 형태의 연대를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정통 민주당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거기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어야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세력 면에서나 지지도 면에서는 좀 미미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이제 표가 갈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게 지금 조국 신당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녹록한 상황이 지금 아니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상황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도 이 상황이 지금 쉽지가 않을 텐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나 섭섭해요 그러고서 나가면서 민주당 막 공격하고 막 분란 일으키고, 안 그래도 원래 4년 내내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엄청 시끄러웠고, 근데 그거를 해결도 안 한 상태에서 더 시끄럽게 하면서 나가면서 뭐 무소속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저쪽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좋은 일만 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물론 결이 좀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게 썩 좋은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서. 근데 전 조국 신당은 그렇게 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조국신당은 일단 그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겠다 또는 지역구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구 후보를 낸다면 호남 지역에서만 내는, 즉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지원을 시키는 건 절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국신당이 아무리 선전한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 지역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비례를 가지고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의 의석을 얼마나 조국신당에 가져올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전체 비례 의석 중에 민주당 위성정당이 몇 개 가져가고 또 조국신당이 몇 개 가져갈까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에 좀 실망하고, 또 민주당이 지난 180석을 가지고 지난 시절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서 제대로 유능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가진 지지자들께서는 뭔가 그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쪽이 있으면 이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던 투표장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래, 조국 신당이 윤석열과 더 잘 싸울 거야.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좀 잘 해낼 거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예인선 역할을 할 거야. 또는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엄혹한 상황에서 그 얼음 바다를 헤쳐나가는 쇄빙선 같은, 항로를 개척해 나가는 쇄빙선 같은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투표를 망설이다가 아유 민주당한테 나도 실망했어, 나 투표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럼 그분들이 나와서 그래 조국신당한테 이런 역할 한번 기대해보자. 물론 조국신당이 아마 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선전을 하면은 이제 지금 대표가 됐지만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목표 의석을 10석으로 생각했거든요. 10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10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 10석, 그래서 어쨌든 목표 의석을 이룬다 하더라도 10석이거든요. 10석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결국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만으로 이게 좀 안 되더라. 민주당이 워낙 이제 항공모함 같은 데니까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민주당이 뭐 하나 의사결정을 하면 아주 굼떠요. 또 강하고 선명하지 못해요. 네. 거기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 보면 그건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윈윈 결과되고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 투표장에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투표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 나 실망해가지고 그렇다고 국힘 지지할 수는 없고 나 투표를 포기할 거야. 아니 모르겠다 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표장에 나왔을 때 이분들이 나와서 비례에 조국혁신당만 찍고 지역구는 안 찍을, 난 투표 안 할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분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 승리에 도움이 된다. 네. 네,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그쪽이 민주당 의석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에 비례 투표하러 나와서 어쨌든 지역구도 찍을 테니까 그럼요. 디비던드 찍을 것이다. 그래서 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에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 승리에 도움이 된다. 네. 지금 이제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데는 박빙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민주진보진영 쪽에 그쪽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투표장에 많이 끌어내느냐. 네. 이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조국혁신당은 전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이고, 또 지향점도 지난번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검찰 개혁에 집중하기에는 좀 이 민주당 의 덩치도 너무 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어느 정도의 또 뭐 피로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의 집중할 수 없는데, 또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충분히 지향점, 공통의 지향점, 이번 선거 같으면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네.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면서도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불필요하게 서로 갈등 관계 만들 필요가 없다. 최근에 보면은 조국 대표도 민주당을 자꾸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네. 많이 냅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이 좀 선명하게 지금 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메시지는 의원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좀 같이 통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네. 그쪽으로 좀 나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 지역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쭉 그 지역구 주민들 많이 만나고 어디 결혼식장에도 가고 여러 행사장에 가고 했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불출마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 말씀과 함께 우리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가려면 일단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탈당하라는 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라는 것이 민주당을 욕하면서 탈당하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이번에 꼭 그 총선에 승리해야 되고 민주당 응원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 가라.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가야 훨씬 더 당신이 그간 제가 이제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 시작했고 검찰개혁을 가지고 4년 동안 사실 의정활동을 해왔고 그것이 제대로 못하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막 분노감도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의 그 무력감이라든지 검찰개혁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뭐 동료 의원들 당 지도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지지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력감을 극복해내고 조국혁신당에 가서 한번 제대로 역할을 해봐라. 우리도 검찰개혁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저의 조국혁신당을 가는 것을 응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는데 어디 이분들이 나한테 탈당을 하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나 탈당하라는 얘기냐 하니까 아니 표현이 좀 탈당이라서 그러긴 한데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 이게 형제 같은 정당 그 관계를 본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본다. 그분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해서 저의 어떤 뭐 지향점 뭐 이런 거와 조국 혁신당의 지향점이 공통점이 많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뭐 사실 제가 불출마 선언했으면 예컨대 새로운 미래 뭐 또 뭐가 있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을 간다면 물론 저는 불출마 선언하면서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했었지 뭐 탈당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한테 향후 진로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서 그냥 묻는 것은 오로지 조국혁신당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과 저가 이제 일치되는 뭐 이런 가치, 지향점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80% 정도 이제 공천 관련해서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공천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쪽의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그쪽은 뭐 최근에 어떤 분들도 말씀하시던데 산무 공천이다. 즉 희생도 없고, 감동도 갈등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 감동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파열음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의 그런 성과를 내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불가피하게 뭐 어떤 그 갈등도 있지만 감동도 국민들에게 줘야 네. 그래야 이제 성공적인 공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현역 우선 이제 뭐 경쟁력으로 포장을 해서 그냥 현역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난 29일에 있었던 이제 김건희 특검 재의결 때 이탈표를 최소화하려고 이탈표를 막으려고 하는 그 현역 의원을 지키려고 하는 뭐 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를 안 시키고 이제 막아놨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탈락을 안 시키고서는 이게 공천할 수가 없고 이미 뭐 현역 의원 아니지만 뭐 분신 소동도 있고 뭐 이런 네. 이런 소란이 있었거든요. 또 그 국민의힘은 1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 평가에서 15점인가 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주 네. 이 평가 재량이 좀 많았어요. 기준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15점 가지고 정성평가를 해서 0점 줄 수도 있고 15점 줄 수도 있으면 등수를 뭐 완전히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고 1등을 꼴찌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서너 명을 놓고 이렇게 지역구 서너 명을 놓고 15점 가지고 얼마든지 1등 꼴찌를 1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 또 윤재욱 원내대표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물갈이, 특히 영남 물갈이, 그 다음에 강남권 물갈이 등 이런 물갈이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것을 제대로 안 해내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뭐 현역 의원 그대로 공천하려면 그게 무슨 그 공천 심사냐. 그리고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이제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일부 물갈이를 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뵈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또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